우리가 보는 저 멋진 스카이라인들, 그 뒤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시스템 전체가 위태로운 카드탑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스템의 대수술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분양 시작도 안 했는데 저렇게 높은 아파트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짓는 걸까요? 네,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비밀, 그리고 어쩌면 위험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회사의 재산이나 신용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다, 이 가능성 하나만 보고 수천억 원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엔진인 셈이죠. 아니, 이 PF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현대건설의 기초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아파트 공급에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금액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230조 원.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장 규모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돈의 70%가 바로 우리가 살 집,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거시장 전체가 사실상 이 PF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사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카드집 같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PF 모델은 뭐가 문제길래 왜 이렇게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자,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한국 모델과 글로벌 모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선진국에서는 보통 개별사가 자기 돈,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한 30%에서 40% 정도는 넣고 사업의 위험도 직접 짊어집니다.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자기 돈은 5%도 채 안 넣고요. 그 모든 위험을 건설사나 신탁사에 보증이라는 형태로 그냥 떠넘기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빨리 짓고 빨리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식의 단기 분양에만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30에서 40%대 5% 미만. 이건 그냥 숫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상 나는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남의 보증으로 사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PF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한 구조는요,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자기 돈이 거의 없는 개발사는 그냥 바로 쓰러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증을 썼던 건설사가 그 충격을 그대로 다 떠안게 되고요. 결국 그 건설사와 얽히고 설킨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지적처럼요. 결국 자기 자본은 늘리고 보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죠. 모든 논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위태로운 구조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더 튼튼한 기초를 만들겠다면서 청사진을 하나 내놨는데요. 그 핵심 내용 3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개선안의 3가지 핵심 기둥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돈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둘째는 공정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단타만 노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진짜 유능한 개발사를 키워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기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콕콕 짚어보죠. 예전 방식은 이랬습니다. 개발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일단 땅부터 사야 하잖아요. 이때 아주 높은 이자의 브릿지론이라는 급전을 빌렸었어요. 시작부터 엄청난 금융비용, 그러니까 리스크를 잔뜩 짊어지고 출발하는 셈이었죠.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이 발상 자체를 바꿉니다. 땅 주인이 땅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땅을 투자하는 거예요. 프로젝트에 지분으로 넣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파격적인 건 땅을 현물로 출자할 때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 납부를 나중으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땅 주인도 참여할 유인이 생기겠죠? 물론 당근도 확실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사가 자기 돈을 많이 투입하면 보증료를 확 깎아주고요. 건물을 지어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처럼 직접 운영까지 하면 용적률, 그러니까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식이죠. 한마디로 스스로 튼튼해지면 더 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마 보증 시대는 끝납니다. 앞으로 금융사들은 그냥 건설사가 우리가 보증할게 이 약속 한 장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고요. 공인된 전문기관한테 이 사업이 진짜 돈이 될지 객관적인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진짜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주라는 거죠. 실력 있는 개발사를 키우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됩니다. 모든 PF 정보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만들고요. 또 개발사들의 실적이나 재무 상태를 평가해서 공식적으로 순위를 매기는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걸 통해서 짓고 팔면 끝이던 시장을 제대로 개발하고 오랫동안 운영하는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때 우리에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기대되는 효과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20%. 지금 5%도 안 되는 개발사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는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개혁의 성패가 사실상 이 숫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개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PF 금융 비용이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거고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떠안고 있던 위험도 줄어들겠죠. 또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단기 이익만 줬던 회사들 대신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진짜 부동산 회사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겁니다. 자, 청사진은 아주 멋지게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계획만으로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